한국의 작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보따리 속 물건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미국 여자 특파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 줄리아 로즈라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매서운 한파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2024년 1월의 끝자락,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그때처럼 차갑더군요. 20년 전, 제가 8살 때였죠. 아빠가 삼성전자 보스턴 연구소에서 한국 본사의 인공지능 리서치 센터 설립에 참여하게 되시면서 저희 가족은 이태원에서 2년간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어린아이였고 지도에서 한국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매서운 추위가 반갑게 느껴지는 건 그때의 특별했던 시간들이 제게 남겨준 따뜻한 기억들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한국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으로 남았고 지금 다시 이곳에 서니 그때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어요. 회색빛 시멘트 담장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이태원. 외국인 학교 뒤편의 좁다란 골목길과 우리 집 바로 옆 작은 한옥에 살던 정기현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랍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낡은 대문 옆에 놓인 마당 한켠에서 빨갛게 익어가던 고추들, 그리고 툇마루 아래 놓인 고양이 밥그릇까지. 처음에 할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노란 머리를 가진 이방인이 이웃이 된 것을 신기해하시며 살짝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셨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태원이라고 해도 외국인이 골목 안까지 들어와 사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러다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하던 어느 날 오후 제가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할머니께서 문득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향해 손짓하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며 저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순간의 따스함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적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토요일 오후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할머니 댁거실에는 항상 달달한 쌍화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낡은 장롱 위에는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한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노을빛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심청전을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라 답했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깊은 세월이 담긴 미소를 지으시며 그 사랑이 바다보다 더 깊다고 마치 심청이의 사랑처럼 말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면 할머니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가 가슴 깊이 느껴지네요. 특히 할머니께서 흥부놀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면서 형제간의 우애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고 먼 산을 바라보시듯 깊은 한숨을 내쉬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950년 6월 새벽의 고요를 깨뜨린 폭격 소리로 시작된 한국 전쟁 당시의 실화였죠. 서울이 순식간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15살이었던 할머니는 부모님과 5살 된 동생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등에는 동생을, 손에는 이고 갈 짐을 들고 부산까지 보름을 걸어야 했다고 해요. 피난민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전투기가 지날 때면 문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여야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라곤 주먹밥 한 덩이, 그마저도 어린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죠. 맨발로 걷다 길에서 만난 노인이 주신 고무신 한 켤레가 그때는 보물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험했고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숙연해졌답니다. 특히 피난길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곤 했어요.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는 노모를 업고 가던 청년,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걷던 젊은 엄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어린아이들, 그 참혹한 피난길에서도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눈가엔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동화책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할머니의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한 할머니, 세대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네요.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스턴에서 만난 한국계 2세 친구 민지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스턴에서 만난 한국계 2세 친구 민지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전기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지와 저는 보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고 있던 민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사를 보던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특히 민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던 그 순간이 잊히질 않네요. 할머니께서 한국전쟁 통해 피난길에서 동생을 잃고도 전쟁이 끝난 뒤 5남매를 키우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기현 할머니의 그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더욱 마음이 먹먹해진 건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던 때 우리 할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40년간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의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우리 할머니는 이제는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으신 채 하얀 병원복을 낯설어 하시죠. 젊은 시절 수술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으시던 그 복도를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특히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오늘은 저를 기억하실까 하는 두려움에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낯선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시지만 가끔 맑은 날이면 여전히 우리 귀여운 로즈라고 부르시며 미소 지으신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할머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시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할머니의 눈빛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저는 그 안개 속에서 할머니를 붙잡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게 되죠. 그럼에도 그 흐릿한 미소 속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한국행은 단순한 저출산 문제 취재를 넘어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전귀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옛날 이야기들, 민지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이태원 골목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찾은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세련된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그 세상이 펼쳐졌어요. 어릴 적 매일 뛰어다니던 돌계단의 홈이 그대로였고 담벼락에 핀 담쟁이 덩굴도 꼬불꼬불 이어진 골목길도 변함없더군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전귀현 할머니 댁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발걸음이 굳어졌어요. 낡은 대문은 여전했지만 할머니의 자랑이던 항아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매년 가을이면 빨갛게 물들던 고추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적막감에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옆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뜻밖에도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종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늘 제게 맛있는 배를 깎아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로즈 아니니? 라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종호 아저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마치 벼락처럼 저를 내리쳤답니다. 전귀현 할머니께서 작년 봄 벚꽃이 필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만 골목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그 따뜻한 미소, 쌍화차 향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영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때 종호 아저씨가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전기현 할머니의 쌍화차처럼 달달한 향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아저씨는 찻잔을 내어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님은 마지막까지도 로즈 얘기를 하셨단다. 미국에서 온착한 손녀가 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대화 소리에 문득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93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종호 아저씨는 어머님의 아침 세수를 정성스레 도와드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다정했던지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죠. 제가 일하는 보스턴의 양로원에서는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노인들의 세수를 도와주는 걸 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는 아저씨의 손길에는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답니다. 종호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어머님을 돌보신다고 했어요. 내 남매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께 이제는 자신들이 효도할 차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할머니를 전문 요양시설에 모신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아저씨의 어머님은 비록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맑은 눈빛만큼은 마치 호수처럼 깊고 푸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힘없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전기현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찡해졌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신 어머님은 한국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독일 광부로 떠난 후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이야기였는데 그 속에는 전기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와 같은 따스함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보스턴에서는 노인 문제를 흔히 사회적 과제나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곤 했는데 이곳에서 마주한 건 그저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가족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종호 아저씨의 어머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여명도 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던 발걸음,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장사를 하시던 굽은 허리, 그리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다는 자부심도 가득했답니다. 특히 내 자녀 모두를 대학에 보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주름진 눈가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던 게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가정의 일요일 풍경이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은 마치 작은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아침부터 손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할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종호 아저씨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전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시더군요. 그때 문득 제 눈앞에 지난 세기한국 노인들의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이 어른거렸답니다. 한밤중에 공장 기숙사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든 줄도 모르고 일어나 다시 기계 앞에 섰던 어머니들, 한겨울 찬바람에 장갑도 없이 벽돌을 나르며 건설 현장을 지켰던 아버지들, 그리고 그 모든 고단한 하루 끝에도 자식들의 책값, 학원비를 모으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구공탄을 갈며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독일 광부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 석탄을 캐내다 혹여 무너질까 두려워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는 이야기. 간호사로 떠난 딸들은 낯선 독일 병원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며 고향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자식들 잘 되라고 라는 한마디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암흑의 시절을 견디셨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맨손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보릿고개가 너무 높아 진흙으로 배를 채우던 시절에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며 자신의 한 끼를 덜어 자식의 숟가락에 얹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기적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져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끼니를 걸러가며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워가며 장사를 시작하고
무릎이 아파도 새벽 시장에 나가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 모든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보듬어주며 힘들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눈물과 사랑의 결실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는 그분들의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 그리고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차 왔던 제 마음은 어느새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는 어르신들께 먼저 수저를 건네며, 버스에서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드리는 모습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한국만의 특별한 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감면해주며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매년 어버이날이면 온 나라가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종우 아저씨 댁을 나서며 문득 전귀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단다. 그 말씀처럼 제가 찾은 이 골목길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과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스승이라는 것을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교훈이니까요.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에서야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걸 보면 어쩌면 저도 조금은 성장한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부산으로 향하는 K 몸을 실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부산의 노인복지 정책을 취재하러 왔던 참이었죠. 플랫폼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부산경찰청 홍보기의 김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오늘 방문 취재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던 김주임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마침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특별한 사연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몇 시간째 동네를 헤매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준비 중인 기사에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펜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듯했죠.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접수실 한켠에는 한 간호사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한 갈색 카디건을 걸치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간호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하려 애쓰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실례합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께 다가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답니다. 보따리 틈새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향기가 불현듯 제 코끝을 스쳤어요. 미역국 특유의 그 깊은 향, 갓 우려낸 다시마 국물에 미역을 넣고 은근히 끓여낸 그 향이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해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라 전귀연 할머니의 부엌에서 풍겨 나오던 그 향기, 시원하게 끓인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으시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제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지으시던 그 미소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향기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 제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고 목 끝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 그 속에 담긴 미역국,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취재를 위해 준비했던 질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할머니의 보따리를 바라보며 굳어버렸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 그 속에 담긴 미역국,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옆에 계시던 간호사가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아이가 오늘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만은 또렷이 하신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미역국을 갖다 줘야 한다며 계속 불안해하고 계셨답니다. 그 순간 20해 전 어느 겨울날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유난히 긴 한숨을 내쉬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죠. 해산 후 미역국을 드시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어루만지시며 해산할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국물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하시며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그 이슬 같은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심청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게 자식 마음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역국은 단순한 산후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할머니 세대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였고 그 딸이 다시 자신의 딸에게 전하는 영원한 모성의 증표였던 거죠. 문득 종호 아저씨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다는 이야기, 다리가 아파도 자식 생각하면 하늘을 날 것 같았다던 그 말씀까지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의 보따리 속 미역국에는 그런 어머니의 한평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기억은 흐려졌지만 딸을 향한 그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겠죠. 제 눈에서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온 경찰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어요. 마침내 할머니의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 곳의 산부인과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안색이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택시에 오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데 그 손이 마치 새장을 벗어나려는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꼭 붙들고 계셨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중얼거리셨어요. 딸아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지만 그 이름조차 정확하지 않으셨죠.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간호사는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온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먹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치매 환자들은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가장 소중한 기억만은 간직하신다고. 그리고 그건 대부분 자식에 대한 기억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도 유독 딸에 대한 사랑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때 문득 전귀연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흐려져도 그 사랑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전귀연 할머니께서 저를 이끄신 특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며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문득 보스턴의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시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후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어가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치매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요양원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들고 간 코코아 향을 맡으시곤 어린 시절 제게 타주시던 그 코코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비록 제 이름은 기억 못하셨지만 어린 손녀에 대한 사랑의 기억만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거였죠.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가슴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나 봅니다. 보스턴의 우리 할머니도, 부산의 이 할머니도,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식과 손주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보따리 속 미역국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우리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겠다고요. 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할머니의 그 사랑만큼은 제가 꼭 기억하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전귀연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숙제가 아니었을까요? 산부인과 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로 보따리를 양손으로 꼭 붙드신 채 병실 번호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창가 쪽 침대에는 가출산을 마친 딸이 누워 있었는데 무언가를 직감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산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엄마, 라는 한마디가 병실 안을 울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치매 환자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손놀림이 능숙하고 정확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심청전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진 심청이의 이야기. 그리고 종호 아저씨가 93세 어머니의 세수를 도와드리던 모습도 겹쳐 보였어요.
마치 흥부가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듯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답니다. 할머니가 보따리에서 꺼내신 건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어요. 뜨거운 김이 병실 안에 가득 퍼지자 산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매사추세츠 주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네요. 보스턴 글로브에 기사가 실리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먼 스토리라며 특별 취재를 더 요청했고 매사추세츠 주의 여러 신문사와 지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치매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딸의 출산 소식에 미역국을 들고 찾아온 이야기는 보스턴 시민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특히 양로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치매 치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왔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도 못 쓰고 이름마저 빼앗겼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던 분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린 자식을 얻고 피난길에 올랐던 분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던 분들, 그리고 외국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나 고국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었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에 정기현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봄비가 내리는 묘지는 고요했고 할머니의 묘비 앞에는 제가 가져간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였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김치와 떡이 들어있었죠. 마치 20해 전 할머니께서 제게 음식을 건네시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들의 의미를, 늘 보여주시던 따뜻한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비에 젖은 묘비의 이마를 기대며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봄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따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왔었는데 오히려 더 큰 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효와 사랑이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를요. 전기현 할머니, 종호 아저씨 댁, 그리고 미역국 할머니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통계 숫자나 보고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어쩌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들도 그런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DNA에는 이미 그런 위대한 사랑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 우리 할머니를 찾아뵐 거예요. 비록 알츠하이머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이야기, 사랑과 효심으로 빚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의 상징 트레비 분수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6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분수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할리우드의 전설 마릴린 먼로가 로마의 휴일에서 동전을 던지며 사랑을 약속했던 그곳, 트레비 분수에서 제 인생을 바꾼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 미켈라 데로시입니다. 올해 33세 나이에 트레비 분수 보수 공사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관한 것이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트레비 분수는 1762년에 완공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로크 양식 건축물인데요. 높이가 26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조각상들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랍니다. 특히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곳에서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이후 다시 로마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동전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 매년 1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억 원어치의 동전이 분수에 모이는데
이 모든 금액은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답니다. 그래서인지 트레비 분수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이면 화려한 조명 아래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왜 영원한 도시, 로마의 심장이라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분수의 곳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 그리고 석회 침착물이 분수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로마 시의회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결정했고 놀랍게도 제가 보존팀 책임자로 임명되었답니다.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논쟁이 일어났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일부는 260년 만에 처음으로 분수의 세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바로크 양식의 고전미가 현대적 구조물로 인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답니다. 특히 임시로 설치된 보행자 다리를 두고 흉물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을 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죠. 그렇게 고민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던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즈음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취기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분수 난간을 넘어 조각상 위에 올라가려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셀카봉으로 분수 조각을 건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260년이나 된 귀중한 문화재를 마치 놀이터처럼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3명의 중국인이 난간을 넘어선 뒤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경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자신들이 낸 입장료를 핑계로 막무가내로 행동했죠. 순간 한 중국인이 넘어지면서 팔을 뻗어 분수의 조각상을 잡으려 했고 저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어요. 수백 년 된 조각상이 파손되는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들려온 우아하고 힘있는 이탈리아어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한 동양인 신사가 우아한 이탈리아어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차림의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한 발걸음으로 상황의 중심으로 걸어들어왔어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위엄이 순간 주변의 공기를 가르는 듯했죠. 취기에 취한 중국인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순식간에 첫 번째 중국인의 손목을 부드럽게 제압하더니 두 번째 중국인의 어깨를 살짝 누르자 그대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난간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였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그의 강인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깃털을 다루듯 부드럽게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진정한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동양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자신을 김규진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죠. 순간적으로 제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상하게도 이 낯선 동양인 신사에게서 강한 신뢰감이 전해져 왔답니다. 금발의 긴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진 채 올려다본 제 눈과 그의 깊이 있는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170cm의 제 키는 그의 듬직한 체격 앞에서 더욱 가녀려 보였나 봐요. 김규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죠. 우아한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이탈리아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유럽에 전수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앞서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력을 듣자 제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의 최대 건축문화재 보존기업인 한맥문화기술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제 물음에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재 자문위원이라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전통 건축 보존 기술을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방식을 접목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그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와우 라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그의 진정성 있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제가 트레비 분수 보존팀 책임자라고 밝히자 그의 눈빛이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마침 유럽의 주요 문화재 보존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특히 석회 침착물 제거 방법과 바로크 양식의 섬세한 조각상, 보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 우리는 임시 설치된 동전 수조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던 순간 마지막 석양이 그의 옆모습을 물들였죠. 수트 자락이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답니다. 동전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일으킨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며 그는 다음에 다시 로마에 올 수 있길 바란다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수면 위로 떨어진 동전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잔잔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히 문화재 전문가들의 만남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규진 씨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트레비 분수 보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분수 좌측 하단부의 석회 침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넵튠 신상 아래 몇몇 석재들이 심각한 부식 상태를 보인 거예요. 보존팀의 우려와 달리 석재의 내부까지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 로마 문화재청의 마르코 책임자가 저를 급히 호출했죠.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마르코는 1950년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보수 공사 기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문화재청 수석 자문위원이신 안토니오 교수님께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바티칸 도서관의 1950년대 보수 공사 당시의 상세한 기술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바티칸 도서관의 고문서실을 찾았습니다. 쌓인 먼지만큼이나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 기록을 찾는 일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었죠.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뒤지던 중 우연히 1954년 트레비 분수 긴급 보수 공사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 사이에 이탈리아 군복을 입은 한 건축가의 개인 에세이가 끼워져 있었답니다. 보고서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에세이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첫 페이지에 쓰여있는 동양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제목 때문이었어요. 호기심에 에세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특별해서 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더구나 에세이 곳곳에 건축 설계도와 섬세한 스케치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전쟁 당시 숭례문에 대해 남긴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의 정문, 역할을 해온 숭례문의 웅장한 모습에 매료되었다는 그의 묘사가 인상적이었죠. 2층 누각의 아름다운 곡선과 정교한 목조 건축술, 그리고 화려한 단청의 조화를 보며 한국의 건축 미학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숭례문 주변을 지키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두었더군요. 폭격이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화재를 감시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피난 가방에 기와 파편을 모아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복원에 사용하려 했다는 일화를 읽으며 절로 숙연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숭례문 주변을 청소하며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었죠.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보존의 힘이라고 적은 구절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답니다. 다행히도 숭례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무사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그의 마음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처럼 숭례문도 미래 세대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한 그의 통찰에 같은 보존 전문가로서 깊이 공감했답니다.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특별한 에세이를 읽고 나서 저는 오후 내내 묘한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문제도 중요했지만 70년 전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자꾸만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규진 씨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이야기를 그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갔답니다. 로마의 오래된 카페 그레코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발견한 에세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에세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순간 규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이 순간 깊은 감정으로 물들었달까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흑백 사진 한 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1953년 여름, 숭례문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이탈리아 군인이 한복 차림의 한국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군인의 얼굴에서 규진 씨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했죠.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그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에세이의 저자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로마의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전쟁 후 할아버지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건축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보존 기술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특히 그 열정이 손자인 규진 씨에게까지 이어져 지금 이렇게 문화재 보존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규진 씨의 눈빛은 마치 70년 전 할아버지의 열정이 그대로 담긴 듯했어요. 그가 들려주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석굴암의 경우 첨단 센서를 활용한 항온항습 시스템으로 1200년 된 불상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동굴 내부의 습도와 이슬점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은 이탈리아의 유명 미술관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죠. 경복궁의 복원 과정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레이저 3D 스캐닝으로 기둥 하나하나의 휨과 비틀림까지 0.1mm 단위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으로 원형의 모습을 정밀하게 복원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무의 건조 상태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가장 적합한 부재를 선택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출 수가 없었죠. 최근에는 문화재 돌의 균열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를 감지해 돌의 내부 균열을 사전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수백 년 후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3D 스캐닝으로는 문화재의 모든 부분을 0.01mm 단위까지 기록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규진 씨는 태블릿을 꺼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문화재의 모든 부분이 입체적으로 구현되고 미세한 균열까지 정확하게 탐지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니 70년 전 할아버지의 예견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카페의 조명이 어스름해질 때까지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이탈리아 커피 향이 감돌던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재 보존 기술로 꼽히었다는 사실에 문화재 전문가로서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늦은 밤, 별이 총총 떠있는 로마의 거리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70년 전 이탈리아 군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잠재력, 이제는 그의 손자를 통해 다시 이탈리아의 문화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특별한 인연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라는 인물을 맡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인연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공사 현장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넵튠 신상 아래쪽 석재의 부식이 내부까지 진행된 것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규진 씨를 현장 자문위원으로 공식 초청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장 차림에 그가 작은 케이스 하나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최첨단 드론이었죠.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드론이 분수 주위를 날며 레이저를 쏘아 3D 스캔을 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수에도 드론을 활용하긴 했지만 한국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어요. 규진 씨의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입체 영상과 함께 AI 분석 결과가 동시에 표시되었거든요. 바로크 양식의 복잡한 조각들이 마치 실제처럼 화면에 구현되었고 자동으로 손상된 부위를 표시해 주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석재의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이었어요. 중국이 자금성 보수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한국의 기술은 초음파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된 특수 장비로 석재 내부를 마치 인체시 단층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0.1mm의 미세한 균열까지 포착하는 정밀도에 현장의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규진 씨는 이 기술이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개발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일본의 오사카성이나 중국의 자금성이 현대 건축 자재를 사용해 겉모습만 복원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통 건축 공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거예요. 특히 수천 개의 부식된 석재를 일일이 스캔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보존 방법을 찾아낸 과정은 세계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에도 한국의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습도 높은 열대 기후로 인해 석재 부식이 심각했던 앙코르와트가 한국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놀라운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분수상단부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작업자들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규진 씨의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이미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AI 분석 결과 상단부 석재들 사이의 미세한 진동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떴답니다.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지금 바로 임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수 제작된 카본 소재의 지지대가 설치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구조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답니다. 불과 3분 후 작업 중이던 구조물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거든요. 만약 그때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260년 된 분수의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베테랑 보존 전문가인 마르코 씨가 30년 경력에 이런 정확한 예측은 처음이라며 감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보수 공사를 이끌었던 안토니오 교수도 이건 예술이야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후로 규진 씨의 저녁 리뷰 시간은 현장의 필수 코스가 되었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보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매일 늦게까지 남아 그의 설명을 경청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자금성 보존팀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친환경적 요소들이었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실내 습도 조절을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복궁은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환기로 완벽한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답니다. 더욱 감탄스러웠던 건 처마 설계였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성당은 매년 여름 직사광선 차단을 위해 임시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국 전통 건축은 처마 각도 하나로 계절별 일조량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겨울엔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 자연 난방이 되고 여름엔 처마 그림자로 시원함을 유지하는 과학적 설계에 현장의 건축가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한국의 문화재 보존 방식은 제게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어요. 규진 씨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팀의 젊은 건축가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이어지던 열띤 토론과 배움의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규진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특별히 아름다운 노을이 트레비 분수를 물들이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지막 햇살이 분수의 조각상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황금빛 커튼을 들이운 것 같았죠. 그때 규진 씨가 제게 다가와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문화재 보존의 역사와 과학이라는 제목이 적힌 한국어 서적이었는데 마치 오늘의 노을처럼 표지부터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답니다. 책을 펼치자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한글의 모양새에 매료되어 저도 모르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 감사합니다까지 서툰 발음으로 연습할 때마다 규진 씨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웃으며 천천히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를 배우는 순간들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 놀라웠던 건 규진 씨의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바로크까지 각 시대별 건축 양식을 설명할 때면 마치 이탈리아 토박이 건축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판테온의 돔이 상징하는 우주관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담긴
르네상스 정신까지 꿰뚫고 있는 그의 모습에 저는 새삼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문화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문화재 보존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때로는 트레비 분수 앞 카페에서, 때로는 현장 사무실에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보존의 의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죠.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열정에 저는 자꾸만 마음이 끌렸답니다. 결국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문화재 보존이란 단순히 오래된 것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류의 hum과 지혜를 이해하고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여정에서 규진 씨는 제게 더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치 오래된 문화재가 새로운 숨결을 얻듯이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가을 저녁은 유독 아름답지만 요즘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답니다. 동료들은 제가 트레비 분수 보수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30대 중반이 되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건 아마도 제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일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화재 보존에 매료되어 일만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바티칸 박물관의 수석 보존가셨는데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무슨 공사장에서 일을 해? 라며 걱정하던 마지막 애인과 헤어진 후 저는 아예 연애를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하물며 제가 공사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대부분이 즐겁을 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규진 씨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해 주었죠. 게다가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저를 자주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특히 제가 고민하는 보존 공법에 대해 밤늦게까지 함께 토론해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은 갑자기 몰아친 폭우로 시작되었어요. 로마의 가을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치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모든 작업자들이 철수한 공사장에는 저 혼자 남아있었답니다. 다음 날의 중요한 보고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호막이 없는 트레비 분수가 걱정되어 창가로 다가갔는데 그때였답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규진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검은 셔츠가 온통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는데도 그의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달려온 것 같았죠. 혹시나 해서 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이전의 남자들은 제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규진 씨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이렇게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수많은 로마의 밤들 중에서 하필 이렇게 위험한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규진 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현실을 직시했답니다. 트레비 분수의 석재들이 빗물에 젖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재빨리 비닐과 방수포를 가져와 분수를 덮기 시작했는데 그의 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어요. 규진 씨는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운 석재 위를 마치 무용수처럼 유연하게 오르내리며 보호막을 설치했고 저는 바닥의 배수로를 점검했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동시에 문화재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규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균형을 잃을 뻔한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거워졌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긴급 지지대를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는 곳을 점검하며 문화재를 지켰답니다. 새벽녘, 비가 잦아들 무렵이었을까요? 규진 씨가 건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요.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제 열정을 이해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규진 씨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답니다. 젖은 옷 때문에 현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설렘이 시작되었어요. 히터 앞에서 옷을 말리는 동안 규진 씨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놀랍게도 베르니니의 트레비 분수 설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탈리아 건축사를 전공한 제가 미처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답니다.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젖은 셔츠 너머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는 마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연상케 했거든요. 이탈리아 남자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과는 또 다른 건강하고 단단한 매력이 느껴졌죠.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서의 지적인 면모와 함께 현장에서 단련된 듯한 건강미가 공존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러다 우리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규진 씨가 휴대폰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트레비 분수 앞에서 찍은 사진 속 위치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였거든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자리에서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렁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규진 씨는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전쟁 후 할아버지가 한국에 무너진 문화재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결심으로 건축가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였죠. 그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때 규진 씨가 창밖의 트레비 분수를 바라보며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운명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같은 꿈을 나누고 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제 심장은 마치 트레비 분수의 물줄기처럼 거세게 요동쳤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이상형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요. 파리나 런던의 세련된 건축가들도 만나봤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규진 씨에게는 있었답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닌 저의 일과 꿈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열정으로 문화재를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임시 설치된 보행자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로마의 달빛이 트레비 분수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달간 몰래 연습했던 한국어로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죠. 그러자 규진 씨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이탈리아어로 화답해 주었답니다. 이어서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동전 2개였어요. 함께 소원을 빌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답니다. 달빛에 반사된 동전을 바라보며 규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서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자물쇠를 거는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처럼 느껴졌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현장도 둘러보고 싶다는 제 말에 규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경복궁의 단청부터 석굴암의 첨단 보존 시스템까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신비롭게 들렸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 말에 그는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답니다. 지금도 트레비 분수의 보수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공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졌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특별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틈틈이 한국어 교재를 펼치는 제 모습에서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곤 한답니다. 이렇게 트레비 분수는 또 하나의 사랑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연인들의 약속을 지켜봐 온 이 분수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거라 믿어요. 문화재 보존가로서의 소명과 사랑이라는 선물,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를 선물해준 운명에 깊이 감사하답니다. 마치 오래된 문화재가 새로운 숨결을 얻듯이 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